묵룡천마 제30망 맹화. 연무장에 피어오르는 불꽃. 무림맹에서 병환으로 치료 중이던 집법당주가 숨을 거둔 것은 새벽이 채 밝기 전이었다. 시녀가 탕약을 들고 처소 문을 열었을 때 집법당주는 자리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으며,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온기가 사라진 뒤였다. 오랫동안 병상을 지켜온 몸이 마침내 그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고요했고, 발버둥의 흔적도 고통의 흔적도 없이 그저 어느 순간 숨이 멎어 있었다. 시녀가 처소 밖으로 나와 사람을 불렀고, 그 소리가 무림맹 본산의 새벽 복도를 타고 퍼져나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조천익은 그 보고를 집무실에서 받았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빛이 마당 위에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으며, 보고를 올린 신복이 조천익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조천익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정중히 얘를 갖추어 모셔라. 신복이 물러났다. 조천익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집법당주가 오랫동안 드나들던 복도의 끝이 마당 너머로 보였다. 함께한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이 오늘로 끝났다는 것을 조천익은 알고 있었으나,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비통함이 아니었다. 집법당주의 자리가 완전히 비워진 지금 무림맹 안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를 자가 하나 줄었다는 계산이 아침 햇빛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었으며, 조천익은 그 계산이 떠오르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이미 조금씩 무뎌져 있었다. 혈마심의 마귀가 스며드는 것은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었다. 조천익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고 있었으나 마귀의 잠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단전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응집되는 것이, 손끝에 기운을 모으면 허공이 짓눌리는 감각이 오는 것이, 운공을 마치고 나면 세상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모두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강해짐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사고가 조천익의 머릿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그 자리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측근들은 그 변화를 느꼈으나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고, 조천익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집무실 안에서 조천익이 운공조식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강 안의 공기가 탁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그 공기의 무게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었다. 가까이 있으면 숨이 약간 눌리는 듯한 감각이 왔고, 보고를 올리러 들어갔다가 반걸음 뒤로 물러선 측근도 있었으며, 그날 이후 그 측근은 문간에 서서 보고를 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조천익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고, 무거운 침묵이 충성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 집법당주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무림맹 실세인 조천익이 굳이 후임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무림맹 안에서 그것을 문제 삼는 자는 없었다. 문제 삼고 싶은 자들은 있었으나 그 입이 열리기 전에 조천익의 눈빛이 먼저 닿았고, 그 눈빛 앞에서 하려던 말이 목 안으로 돌아갔다. 무림맹 본산이 이전과 다른 종류의 고요함에 잠겨가고 있었으며, 그 고요함은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즈음 강호의 이편 저편에서는 개방의 전서구가 쉬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었다. 독고행과 백호가 황도를 빠져나온 뒤 무림맹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개방의 첩보망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행로를 추적하던 중에 관도변 수림에서 하산 선발대와의 충돌이 일어났다. 칠결계가 그 현장 가까이에 자체 정보원을 두고 있었던 탓에 충돌의 전모가 빠르게 파악되었으며, 칠결계가 직접 붓을 들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화산 선발대 20명 전원이 살생 없이 제압당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으나 7결계가 마지막에 덧붙인 한 줄이 보고서를 받아 든 자들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들의 무위는 각 파 장문임급 이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전해지기 전에 충돌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했다. 독고행과 백호가 관도변 수림 안으로 들어선 것은 화산 선발대의 기운을 감지한 직후였다. 자줏빛의 기운이 수림 안 여러 곳에서 동시에 느껴졌으며 그 배치가 포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기운의 방향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독고행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백호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이 수림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방의 나무 뒤에서 인형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진이 선두에 섰다. 화산 복문 수련의 세월이 운진의 눈빛 안에 새겨져 있었다. 혈영국에서 마주쳤던 그때의 운진이 분노와 굴욕이 날 것으로 드러나 있던 눈빛이었다면 지금의 운진은 그것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형태였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으며 그 의지가 검을 쥔 손끝까지 고르게 흘러 있었다. 태화검존이 청풍대에서 직접 깎아낸 검이었고 자아단의 약기가 경맥을 따라 완전히 스며든 결과가 검신 위에서 피어오르는 자줏빛 기운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운진의 목소리가 수림을 가르며 울렸다. 낮고 단단했으며 떨림이 없었다. 독고행이 삿갓을 벗어 손에 들었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며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응대였다. 운진의 눈이 가늘어졌고 검을 뽑으며 앞으로 나섰다. 선발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20명이 두 방향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며 화산의 연안검진을 펼치기 시작했고 각자의 검기가 사방에서 만개한 매화꽃의 형상을 피어내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연안검진의 살기가 수림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으며 그 살기가 단순한 포위진과는 달랐다. 각 대원이 각자의 검기로 매화꽃을 피어내고 이어받아 하나의 거대한 매화 폭풍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고 그 흐름 안에 들어간 상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검기의 폭풍 같은 압박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백호가 빠르게 먼저 움직였다. 적혈도는 등에 걸쳐진 채였으며 대신 백호의 몸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두 명을 향해 나아갔다. 위명과의 전투에서 체득한 방식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적혈도 안에 잠들어 있는 마귀의 결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근육과 골격에 싣는 것이었으며 피를 흘리지 않았으나 그 충격이 일반적인 무인의 타격과 달랐다. 선발대 두 명이 백호의 팔에 막히는 순간 그들의 검이 흔들렸고 검기가 역방향으로 흘러 손목 경혈을 자극하면서 두 명이 동시에 검을 놓쳤다. 백호가 그 두 명의 어깨를 각각 손바닥으로 짚으며 경맥의 흐름을 끊었고 두 명이 소리 없이 무릎을 꿇었다. 운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앞으로 나섰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자리였으며 운진의 상대는 처음부터 독고행이었다. 천간검법 첫 초식이 펼쳐지면서 자줏빛 검기가 매화꽃을 그리며 독고행을 향해 나아갔고 팔 전체의 궤도가 바뀌어 있었으며 검이 그리는 호의 반경이 넓어진 자리에 자줏빛 기운이 두텁게 실리면서 검 끝에서 터져나오는 검기가 공기를 갈랐다. 태화검존이 청풍대에서 직접 이 초식을 다듬어준 것의 결과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독고행은 그 검기를 받아내지 않고 옆으로 반걸음 비켜서자 검기가 스쳐 지나가며 독고행의 옆 나무줄기를 갈랐고 갈린 자리에서 나무 조각이 튀어올랐다. 운진이 첫 초식의 여세를 이어 두 번째 초식으로 연결했다. 복문 수련에서 다듬어진 연결이었으며 첫 초식에서 두 번째 초식으로 넘어가는 간격이 거의 없었다. 독고행이 그 연결을 읽으며 뒤로 반걸음 물러섰고 운진의 두 번째 검기가 독고행의 앞을 스치며 지나갔다. 운진은 쉴 새 없이 검을 휘두르며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초식으로 이어가며 이번에는 하반신을 노렸고
검기가 지면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방식이었다. 독고행의 왼발이 가볍게 들렸다가 내려왔으며 발바닥이 대지에 닿는 순간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지면을 통해 운진의 검기와 만났다. 만남의 순간 검기의 방향이 어긋나면서 운진의 세 번째 공격이 독고행의 신형을 스쳐 지나갔고 운진의 눈이 커졌다. 막은 것도 흘려낸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검기가 접촉하는 순간 방향을 잃은 것이었다. 운진이 잠깐 멈추며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복문 수련을 통해 단련된 무인의 눈이 지금 자신이 맞서고 있는 것의 성질을 읽으려 하고 있었다. 운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연속 초식이 아니라 천간검법 중 가장 강한 일격을 위한 내공 집결이었다. 수련의 극점에서 자아단의 약기가 완전히 경맥에 스며든 이후 처음으로 전력을 쏟아내는 것이었으며 검신을 타고 피어오르는 자줏빛 기운이 이전의 2배 이상으로 짙어졌다. 수림의 나무십들이 그 기운의 압박에 흔들렸고 선발대 일부가 그 기운에 눌려 반걸음씩 물러서는 것이 느껴졌다. 운진이 쏟아붓는 이 공격은 예전 독고행과 백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죽은 동문들에 대한 것이었고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수치였으며 고통스런 수련의 날들을 이 하나의 순간을 위해 버텨온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검 안에 실려 독고행을 향해 나아갔고 그 일격의 무게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연무장 수련이 아니라 생사의 각오가 실린 일격이었으며 운진의 또 다른 수련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었다. 독고행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진이 완성된 자아혈영공이 처음으로 온전히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노을빛과 검붉음이 섞인 기운이 독고행의 전신에서 흘러나오면서 수림 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운진의 자줏빛 기운이 그것과 맞닿는 순간 두 기운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운진의 기운이 독고행의 공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흡수되었다. 운진의 검이 매화검기를 휘날리며 독고행에게 닿기 직전 공진의 파동이 매화꽃이 날리는 듯한 운진의 검기를 흔들었으며 그 흔들림이 운진의 팔 전체로 전달되면서 검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러나 운진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검이 멈추는 순간 운진이 왼손을 앞으로 뻗으며 천간검법 외에 자신의 혼신내공을 직접 손바닥에 실어 밀어냈다. 검이 아닌 장력이었으며 자아단의 약기가 경맥을 완전히 채운 상태에서 나오는 장력은 검기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독고행이 그것을 공진으로 받아내는 순간 운진의 장력이 공진의 파동 안에서 방향을 찾으며 파고들었다. 차혈영공의 공진이 흔들리며 독고행의 발이 뒤로 반걸음 밀렸고 그것이 운진이 이 수련을 통해 도달한 경지의 증거였다. 수림 안의 선발대 대원들이 그 순간을 보고 있었다. 순간 운진이 독고행을 밀어내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새겨졌으며 그것은 운진의 뼈를 깎는 각고의 수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고행은 자신은 반걸음 밀린 것뿐이었다. 밀린 자리에서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졌으며 노을빛과 검붉음이 더 짙게 섞이면서 독고행의 전신을 감쌌다. 운진이 그 기운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 온몸에 털이 서는 감각이 왔다. 이것이 아직 전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독고행이 방금까지 자신의 기술을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운진은 그 기운의 변화만으로 알았으며 독고행의 다음 공격이 위험하다고 직감했다. 독고행이 오른손을 뻗자 자아혈영공의 파동이 손끝에서 흘러나오며 운진의 검과 장력을 동시에 감쌌고 두 힘을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두 힘의 방향을 동시에 바꾸어 운진 자신에게로 되돌렸다. 운진이 그것을 버티려 했으나 자신의 기운이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감각이 경맥 전체를 흔들었으며 운진의 발이 뒤로 두 걸음 밀리면서 나무줄기에 등이 닿았다. 검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검이 땅으로 내려앉는 것을 운진이 느꼈고 안간힘을 다해 버티려 했으나 손은 마음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선발대의 나머지 인원들이 운진을 향해 움직이려 했으나 백호가 이미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백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천강검수들을 압도하며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천강검수 20명 중 백호가 제압한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서 있었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운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으나 자신들을 가로막은 거구의 백호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독고행이 땅에 내려앉은 검을 집어들어 운진의 앞에 세워놓았다. 운진이 나무줄기에 등을 기댄 채 독고행을 올려다보았으며 그 눈 안에 굴욕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으며 그것들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닿지 못한 경지 앞에서의 무력함이 가라앉아 있었다. 독고행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화산파의 사람들, 죽은 자들의 몫은 알고 있다. 그날의 일에 대한 책임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치르는 것은 내가 먼저 끝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운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무림맹 조천익의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화산을 직접 찾아가겠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원한을 풀어냈으면 한다. 수림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운진은 오랫동안 독고행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다. 화산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이 운진의 발을 붙잡고 있었으며 그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검을 다시 드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운진은 무인으로서 알고 있었다. 독고행과 백호가 수림을 나섰다. 뒤에서 운진의 시선이 따라왔으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 충돌의 소식이 개방의 첩보망을 타고 각 파에 전달되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7결계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는 충돌의 경위와 결과가 담겨 있었으며 마지막에 덧붙인 한 줄이 보고서를 받아든 자들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 무위는 각 파 장문임급 이상으로 판단된다. 소림의 방장 회원이 보고서를 2번 읽었다.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들어왔으며 회원의 옆에 앉아있던 해공이 그 시선을 읽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해공은 이미 조천익의 집무실에서 합공을 시도했다가 밀린 경험이 있는 자였고 지금 독고행과 백호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간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무당의 장문인 현무자도 같은 시각 같은 보고를 받고 있었다. 현무자의 손끝이 보고서 위에서 멈추었고 옆에 앉아있던 청어가 그 멈춤을 보았다. 청어는 집무실에서 조천익의 합공을 시도했다가 밀린 자였으며 지금 독고행과 백호의 무위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간 그 둘이 겹쳐지면서 하나의 계산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흘 뒤 황도 외곽의 한 객잔 뒷방에서 소림, 무당, 점창, 공동의 대표가 비밀리에 한자리에 모였다. 공식적인 회합이 아니었으며 각자 평복 차림으로 다른 시간에 들어와 한 방에 모인 것이었다. 등잔 하나가 탁자를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안에서 네 사람의 얼굴이 서로를 확인했다. 해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림 원로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조천익의 내공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 셋은 몸으로 알고 있소. 그리고 그 2명의 무위도 이제 분명해졌소. 장문임급 이상이라는 것이 개방의 판단이오. 무당의 청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둘 다 조천익을 향해 가고 있소. 그것은 분명하오. 점창의 현공이 그 말을 받으며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오.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당장 조천익을 직접 치는 것이오. 우리 셋이 합공을 했을 때 밀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소. 장문인이 직접 나선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오. 공동의 대표가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그 침묵 안에서 각자가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해공이 먼저 그것을 입 밖에 냈다. 그 2명이 조천익과 충돌하면
어느 쪽이든 크게 소진될 것이오. 그 자들이 조천익을 쓰러뜨린다면 그 두 사람이 남수. 조천익이 두 사람을 쓰러뜨린다면 어느 정도 내공이 소진된 조천익이 남수. 그리고 만약 서로 큰 피해를 입힌다면 현공이 그 말을 받았다. 그때 구파일방이 합세하면 누가 되었든 정리할 수 있어.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결론에 도달한 자들의 침묵이었으며 그 결론이 입 밖으로 완전히 나온 순간 네 사람이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파라는 이름 아래에서 가장 냉정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도 없었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도 없었다. 살아남는 방법이었고 강우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며 그것이 구파일방이 수백 년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청어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다만 그 계산이 맞으려면 두 사람이 조천익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조천익이나 그 자들과 만나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이 비밀 모임의 마지막 결론이었다. 네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나갈 때도 들어왔을 때처럼 다른 시간에 각자 객잔을 빠져나갔다. 등잔이 꺼지고 뒷방에 어둠이 내려앉았으며 그 어둠 안에 네 사람이 나누고 간 말들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다. 그 계산이 막 완성되어 가던 시점에 무림맹 본산에서 각 문파로 공문이 날아왔다. 공문은 구파일방의 각 황도 주재 거처와 각 문파 본산으로 동시에 발송되었으며 무림맹 재무당주이자 맹주대행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공문의 내용은 짧았으나 받아든 자들의 손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림의 안정을 위해 현재 맹주대행 체제를 끝내고 정식 맹주를 선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림맹주 선출 무술대회를 열흘 후 무림맹 본산 연무장에서 개최하며 참가 자격은 구파일방 소속 무림인과 무림맹 등록 각 문파의 대표로 한다. 대회에서 최후까지 남는 자가 무림맹의 정식 맹주가 된다. 소림의 회원이 공문을 읽다가 멈추었다. 무당의 현무자가 공문을 읽고 창가로 걸어갔다. 점창의 장문인이 공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공문을 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였다. 조천익이 이것을 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그 대회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으며 그 확신은 자신의 내공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고 있는 자의 것이었다. 참가하지 않으면 맹주 자리를 조천익에게 말없이 넘기는 것이 되고 참가하면 조천익과 싸워야 한다. 어느 쪽도 구파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었으나 참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분명했으며 비밀 모임에서 나눈 계산이 이 공문 앞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피해 입지 않으면서 참가해야 한다. 조천익과의 대결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회를 마무리하고 그 두 명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각 파에서 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그 준비 과정에서 각 파 장문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두 명이 내내 맴돌고 있었다. 열흘이 지나고 무림맹 본산 연무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연무장은 무림맹 본산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었으며 사방이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담장 위에는 관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구파일방의 대표단이 각자의 자리를 잡았고 무림맹 소속 각 문파의 대표들이 그 주변을 채웠으며 개방에서도 개방 장문인이 직접 나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연무장 안의 공기는 열기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으며 그 긴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이 자리에 모인 누구나 알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화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운진과 독고행 그리고 패배한 여파로 충격을 받았고 이미 무림맹은 화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일로 화산은 그 통보가 각 파에 전해졌을 때
화사는 그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대진 추첨이 이루어졌다. 조천익이 직접 무림맹 대표로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 섰을 때 연무장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조천익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공기를 달리 만들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참가자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으며 조천익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금 주판 대신 허리에 걸린 검이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진이 확정되고 첫 번째 대진은 소림 대개방이었고 두 번째는 무당 대종남이었으며 세 번째는 점창 대공동이었고 네 번째는 조천익 대암이었다. 첫 번째 대진에서 소림의 혜성과 개방의 고수가 마주섰다. 개방의 무공은 화려하지 않았다. 실전에서 단련된 빠르고 거친 타격이 중심이었으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 특징이었다. 개방 고수가 낮은 자세로 소림 혜성의 하반신을 노리며 파고들었고 그 속도가 빨랐으나 혜성이 금강경의 기운을 하반신에 실어버텼다. 개방 고수의 타격이 혜성의 다리에 닿는 순간 역충격이 돌아오면서 개방 고수의 손목이 울렸고 혜성이 그 순간 금강경의 장력을 개방 고수의 가슴팍을 향해 밀어냈다. 개방 고수가 두 걸음 밀려나며 자세를 잡으려 했으나 혜성의 두 번째 장력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으며 개방 고수가 무릎을 꿇으며 패배를 인정했다. 두 번째 대진에서 무당의 청어와 종남의 고수가 마주섰다. 종남의 검법은 빠르고 변화가 많았으며 청어가 태극해검의 흐름으로 그것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종남 고수가 검을 뻗으며 첫 초식을 펼쳤고 청어의 손이 검의 궤적을 따라가다가 접점에서 방향을 비틀어 종남 고수의 어깨 경혈을 짚었다. 경맥이 봉쇄되면서 종남 고수의 팔에서 힘이 빠졌고 검이 땅으로 내려앉았다. 청어가 물러서며 폭언했다. 세 번째 대진에서 점창의 현공과 공동의 고수가 마주섰다. 공동의 기문무공이 빠른 신법과 결합되어 현공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으나 현공이 그 패턴을 읽으며 검기로 이동 경로를 차단했다. 공동 고수가 방향을 바꾸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현공의 검기가 그 기운의 중심을 꿰뚫었고 공동 고수의 내공의 순환이 흔들리며 손을 들어 패배를 인정했다. 네 번째 대진이 조천익 대암이었다. 아미에서 나온 자는 아미의 장로급 여고수였으며 아미 특유의 유연하고 날카로운 검법이 강점이었다. 연무장 안의 분위기가 이 대진에서 처음으로 달라졌다. 조천익이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졌으며 그 달라짐이 사방에 앉아있는 참가자들에게 동시에 느껴졌다. 아미 여고수가 검을 들고 조천익을 마주하며 자세를 잡았고 그 자세가 안정되어 있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였다. 아미 여고수가 첫 초식을 펼치며 검을 앞으로 뻗었다. 아미 검법, 특유의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궤적이 조천익을 향해 나아갔으며 검기의 흐름이 부드럽고 빠르게 이어졌다. 조천익이 왼손을 들어 그 검기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검 끝에서 흘러나오는 검기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건드렸다. 아미 여고수의 검기가 조천익의 손바닥에 닿자마자 방향이 바뀌었으며 바뀐 방향이 검을 쥔 아미 여고수 자신을 향해 역류했다. 아미 여고수가 그것을 느끼며 검을 거두려 했으나 이미 늦었고 역류하는 기운이 검을 쥔 손목을 타고 올라오면서 팔 전체가 저려왔다. 조천익이 그 순간 오른 손바닥을 아미 여고수의 가슴팍 앞 허공에 가져다 대며 기운을 밀어냈고 아미 여고수가 뒤로 세 걸음 밀리며 무릎 하나가 땅에 닿았다. 대결이 끝나는데 세 호흡이 걸렸다. 연무장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무림맹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약 반각의 휴식 후에 첫 번째 대진에서 이겨서 올라온 자들의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다. 대진은 소림혜성 대 무당 청어였다. 두 사람이 연무장 중앙에서 마주섰을 때
연무장의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다. 소림과 무당, 정파, 무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두 문파의 고수가 맞붙는 것이었으며 이 대결의 결과가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 혜성이 먼저 금강경의 기운을 끌어올렸으며 그 기운이 연무장 바닥의 먼지를 사방으로 밀어냈다. 청어가 그것을 받으며 태극해검의 흐름으로 대응했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기운이 혜성의 압축된 기운과 접점에서 만났다. 혜성이 전진하며 금강경의 장력을 정면으로 밀어붙였다. 묵직하고 두터운 기운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으며 청어가 그것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옆으로 흘렸다. 태극해검은 정면 충돌을 피하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역방향으로 파고드는 것이 본질이었으며 청어의 손이 혜성의 장력을 타고 흘러가다가 접점을 바꾸어 혜성의 옆구리를 향해 파고들었다. 혜성이 그것을 느끼며 몸을 틀었고 금강경의 기운이 옆구리를 감싸며 청어의 공격을 막았으나 막는 순간 청어의 다른 손이 이미 혜성의 뒤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연무장 안에 기운의 충돌이 파동처럼 퍼졌다. 혜성의 금강경이 압도적인 정면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청어의 태극해검이 그것을 흘려 역이용했으며 청어가 유연하게 파고들 때마다 혜성의 금강경이 두터운 방어로 막아냈다. 두 사람 모두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며 열수를 넘어서면서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14번째 수에서 왔다. 혜성이 금강경의 그 길을 끌어올려 두 손바닥에 기운을 집결시키며 정면으로 밀어붙였고 청어가 그것을 흘리려 했으나 기운의 밀도가 너무 높아 흘려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청어의 발이 뒤로 밀렸다. 청어가 역이용의 기회를 찾으려 했으나 혜성이 이미 3번째 장력을 밀어내고 있었으며 청어가 그것을 받아내는 순간 두 사람의 내공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무장 바닥이 울렸고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렸으나 청어가 한 걸음 더 밀려나면서 무릎 하나가 땅에 닿았다. 청어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혜성을 향해 폭권했다. 다음 대지는 조천익 대 점창 현공이었다. 현공은 집무실에서 조천익의 합공을 시도했다가 밀린 경험이 있는 자였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공을 더 신중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동시에 더 결연하게 만들고 있었다. 집무실에서의 패배 이후 현공은 조천익의 무공을 분석하며 대응법을 연구해왔고 그 연구의 결과를 이 대결에서 써볼 생각이었다. 현공이 검을 뽑으며 첫 번째 검기를 흘렸다. 점창의 비용검법이었으며 검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조천익의 전면을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받아내는 대신 검기의 흐름을 읽으며 기운을 손끝에 모았고 현공의 검기가 닿는 순간 역류시켜야 했다. 그러나 현공이 그 패턴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며 검기를 흘리는 과정에서 조천익이 역류시키려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검기의 방향을 바꾸었다. 조천익이 역류시키려 했으나 역류할 검기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간 뒤였으며 현공의 두 번째 검기가 그 틈을 노려 조천익의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조천익이 처음으로 옆으로 반걸음 비켰다. 현공의 검기가 조천익의 옆구리를 스치며 지나갔고 조천익이 비킨 방향에서 오른 손바닥을 현공의 검을 쥔 손목 쪽으로 밀어냈다. 현공이 검을 거두려 했으나 조천익의 손바닥에서 나온 기운이 현공의 손목 경혈을 건드렸고 검을 쥔 손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빠졌다. 현공이 즉각 왼손으로 검을 받아쥐며 이어갔고 방향을 바꾼 검기가 조천익의 하반신을 노렸다. 조천익의 눈이 달라졌다. 집무실에서 합공을 받아낼 때와 다른 무언가가 조천익의 눈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차갑고 선명한 집중이었다. 조천익이 두 손을 동시에 앞으로 내밀며 내공을 폭발적으로 방출했다. 혈마심의 마기가 섞인 내공이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현공의 검기와 맞부딪혔고 그 충돌이 연무장 바닥을 진동시켰다. 현공이 두 발로 땅을 짚으며 버텼으나 조천익의 내공이 현공의 방어를 뚫고 경맥 안으로 파고들었으며 현공의 내공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현공이 이를 악물며 역류하는 내공을 잡으려 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검을 땅에 꽂으며 내공을 지면으로 흘려 역류를 끊었다. 역류가 멈추는 순간 현공의 몸에서 힘이 빠지며 검의 몸을 기댔고 현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천익을 바라보다가 포건하며 물러섰다. 연무장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무림맥 내에서는 이미 조천익의 승리로 보고 있었고 각파에서는 지금까지 조천익이 자신의 무공을 숨기고 있었다며 전 무림맹주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다. 대지는 조천익, 대소림혜성이었다. 연무장 안의 각파의 무인들은 서로 누가 이길지 점치고 있었고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문파를 어느 쪽으로 비벼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혜성이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금강경의 기운을 끌어올렸고 그 기운이 소림의 수백 년 역사가 빚어낸 것에 무게를 담고 있었다. 조천익이 그 기운을 받으며 마주쳤다. 두 사람이 연무장 중앙에서 마주하는 순간 연무장 안의 공기가 압축되는 것이 느껴졌으며 담장 위의 관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혜성이 먼저 움직였다. 금강경의 기운을 두 손바닥에 집결시키며 정면으로 밀어붙였고 그 기운의 밀도가 무당 청어를 압도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정면으로 받았다. 역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받는 선택이었으며 두 기운이 충돌하는 순간 연무장 바닥이 파여들었다. 파인 자리에서 흙먼지가 솟구쳤고 담장 위에 앉아있던 관람자들이 그 충격파에 자리에서 반치씩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혜성이 밀리지 않았다. 조천익도 밀리지 않았다. 두 기운이 접점에서 맞부딪히며 공간을 진동시키고 있었고 그 진동이 연무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혜성이 금강경의 두 번째 층을 끌어올리며 밀어붙이는 압박을 높였고 조천익이 그것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발밑에 흙이 눌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조천익이 두 발로 땅을 단단히 짚으며 혈마심의 마기를 내공에 더 깊이 섞어 넣으려 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이 막혔다. 금강경의 정기가 마기의 침투를 막아내고 있었다. 불가의 수백 년 내공 수련이 빚어낸 정화의 성질이 혈마심의 마기와 맞부딪히면서 마기가 금강경의 방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을 맴돌고 있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처음으로 이마에 땀이 맺혔다. 마기를 이용한 침투가 막힌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결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그 막힘이 조천익의 내공 운용에 순간적인 공백을 만들었다. 혜성이 그 공백을 놓치지 않았다. 금강경의 정면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측으로 기운을 흘려 조천익의 옆구리를 압박했고 두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금강경의 기운이 조천익의 방어에 균열을 만들었다. 조천익이 뒤로 한 걸음 밀렸다.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밀린 걸음이었으며 담장 위의 관람자들이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러나 조천익이 거기서 멈추었다. 한 걸음 밀린 자리에서 조천익이 운용을 바꾸었다. 마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내공의 밀도로 금강경과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이었으며 혈마심 흡수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한 내공의 양이 이 순간 정면으로 드러났다. 금강경의 정기가 마기를 막아낼 수 있었으나 순수한 내공의 무게까지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조천익의 내공이 금강경의 방어를 정면에서 밀어붙이면서 혜성의 발이 처음으로 뒤로 밀렸다. 두 사람이 연무장 중앙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며 기운의 균형을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연무장 바닥이 두 사람의 발 아래에서 파여들며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졌다. 스물수를 넘어서면서 혜성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조천익의 관복 소매 끝이 충격파에 찢겨 나갔다.
두 사람 모두 이 대결에서 소진되고 있었으며 담장 위의 각 파 대표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계산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26번째 수에서 왔다. 혜성이 금강경의 그 길을 마지막으로 끌어올리며 두 손으로 최대 장력을 밀어냈고 그것이 이 대결에서 혜성이 쏟아낼 수 있는 최고의 일격이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받아내면서 혈마심의 마기를 다시 끌어올렸고 이번에는 금강경의 정기가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마기의 일부가 금강경의 방어 안으로 스며들었으며 혜성의 경맥 안에서 미세한 역류가 시작되었다. 혜성이 그것을 느끼며 금강경의 기운으로 역류를 잡으려 했고 그 순간 조천익의 장력이 정면으로 밀려들었다.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의 폭발이 연무장 전체를 울렸으며 혜성이 뒤로 5걸음 밀리며 무릎 하나가 땅에 닿았다. 혜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경맥 안의 역류를 금강경의 기운으로 잡아내며 다시 전진하려 했으나 조천익이 이미 오른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기운이 흘러나오며 혜성의 몸을 향해 나아갔고 혜성이 그것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소진된 금강경의 방어가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혜성이 2걸음 더 밀리며 담장에 등이 닿았고 오랫동안 조천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폭언했다. 연무장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림의 혜성이 물러선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조천익이 연무장 중앙에 홀로 서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마의 땀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관복 소매가 찢겨 있었으나 조천익은 그것을 손으로 매만지지 않았다. 각 파의 대표들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움직이지 않음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다. 조천익이 천천히 연무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각 파의 대표들을 차례로 지나쳤으며 시선이 닿은 자들이 눈을 내리거나 고개를 돌렸다. 조천익이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맹주를 선포하려는 숨이었고 그 숨이 모이는 찰나의 연무장 입구에서 2개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독고행과 백호였다. 지쳐 있었다. 걸음에서 피로가 느껴졌으며 독고행의 눈 아래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백호의 손끝에서 적혈도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눈이 연무장을 가로질러 조천익에게 닿았다. 단운이 남긴 것이 그 눈빛 안에 있었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이 자리까지 두 사람을 데려온 것이었으며 그 발걸음이 연무장 안의 모든 시선을 두 사람에게로 끌어당겼다. 각 파 대표들의 얼굴에 뒤섞인 것들, 두려움과 계산과 희망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조천익의 눈이 두 사람에게서 움직이지 않았다. 맹주를 선포하려던 숨이 그 자리에서 멎었으며 연무장 안의 침묵이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1막에 이어집니다.